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을 베스트셀러는 2030 축의 전환, 마우로 기엔지음, 우진아 옮김, 리더스북 출판사 책이고요. 2021년 3월 23일 알라딘 기준 경제경영 주간 4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 어판 서문. 세상이 바뀌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의 세계적인 대유행은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고 시대를 선보일 것이다.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소매업의 소멸과 출퇴근 시대의 종언, 그리고 세계화의 역전 현상이 올 거라고 말한다. 개인적으로는 이 위기의 흔적이 평생에 걸쳐 지속될 것이라 생각하지만 모든 데이터가 수집되기 전에 상황을 지나치게 과장하거나 혹은 너무 많은 전환을 예측하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 분명 전자상 거래와 재택근무, 보호무역과 외국인 혐오 같은 반세계화 현상들은 매우 중요한 추세들이다. 하지만 반드시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방향으로만 세상이 흘러가는 건 아니다. 이전에 유행했던 감염병과는 달리 이번 사태는 기존에 이미 진행되고 있던 흐름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다. 새로운 기술은 더 신속하게 도입되고 인구 고령화는 더 가파르게 진행되며 여성의 사회적 역할은 훨씬 커지고 신흥공업국 경제는 더 빠르게 성장해 세계에서 가장 큰 소비시장으로 부상할 것이다. 그리고 한국은 내가 이 책에서 상세하게 분석할 큰 경향들의 가속화 속에서 가장 큰 혜택을 볼 것이다. 지정학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경제 권역 안에 자리하고 있다. 이런 전략적 위치는 하늘이 준 기회일지도 모른다. 한국은 K-팝과 영화, 드라마 등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강국, 그리고 삼성이나 현대로 대표되는 혁신과 창의의 중심지로 거듭나고 있다. 하지만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내가 1990년대 방문했을 당시 한국은 21세기로 나아가고 있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교육에 투자했고 사회를 떠받치는 중산층의 규모는 확대되고 있었으며 새로운 서비스 경제가 곳곳에서 시도되고 있었다. 한편 우리가 코로나19 이후에 마주칠 수많은 어려움들은 전 세계와의 공조 속에서만 적절하게 다뤄질 수 있다. 한국은 모든 것이 중간 규모인 국가다. 다시 말해 자체적인 인구수나 경제 규모에만 의존해서는 미래의 번영을 장담할 수 없으며 다른 국가들과 협력 없이 세계화에 앞장설 수 없다. 그렇지만 세 가지 중요한 변화를 기회로 바꿀 수 있으면 한국의 미래는 밝다고 생각한다. 우선 노년층을 시간제 근로자로, 그리고 환경 문제를 의식하는 소비자로 활용함으로써 경제 발전의 촉매로 삼자. 둘째,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 특히 여성의 창의력을 적극 이용하자. 셋째, 세계화, 국제무역, 이민을 받아들이는 동시에 그 과정에서 변화에 뒤떨어지는 사람들이 없도록 하자. 이제부터 내가 소개하는 이야기들은 이런 가능성들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들을 보여준다. 들어가는 글.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때는 2030년, 파리에서 베를린에 이르는 서유럽의 날씨가 이상하리만큼 더워지면서 한여름의 기온이 나날이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국제적 언론들은 이 사실을 우려하며 계속해서 보도했다. 런던을 떠나 케냐의 수도에 있는 나이로비 공항에 막 도착한 비행기에는 레마가 타고 있었다. 그녀는 영국에 몇 주간 머물며 친척들을 만나고 돌아왔다. 이민자의 눈으로 영국을 바라보니 세상이 얼마나 넓고 다양한지를 배우고 큰 통찰을 얻은 것만 같았다. 공항을 걸어 나오면서 레에마는 100년 전만 해도 아프리카 대륙을 호령한 식민지 제국의 현재 모습이 케냐와 얼마나 다른지를 되새겨 보았다. 그녀는 많은 영국인이 여전히 물건을 구입할 때 현금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고 놀랐다. 케냐인들은 오래전부터 휴대전화를 이용한 결제를 생활화했다.
이제는 휴대전화가 지갑을 대신하고 있었다. 그녀는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에 택시기사와 이야기를 나누며 웃었다. 자신과 이웃, 친구들 대부분이 온라인 학교에 다녔다고 영국인들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등의 이야기였다. 케냐 나이로비 공항에서 수천 마일 떨어진 미국 뉴욕의 JFK 공항에서는 앙헬이 입국 수속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2주 후에 뉴욕 대학교에서 2년 동안의 의학 석사 과정을 시작할 예정이다. 그녀는 수속이 끝나기를 기다리며 뉴욕타임스를 읽었다. 일면 기사를 보니 미국에서 역사상 최초로 노년층 인구가 청년 인구보다 많아진 모양이었다. 그녀의 고국인 필리핀과 비교하면 놀라운 차이가 아닐 수 없었다. 미국에서는 돌보미 로봇들이 기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수만 명의 노인이 집에 남은 방을 빌려주고 겨우 생활을 꾸려나간다고 한다. 특히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불가능해진 노인들이 그렇게 산다고 한다. 앙헬은 미국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더 많은 부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불평하는 듯한 기고문을 읽었다. 기고자는 이런 추세가 미국 경제를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듯했다. 앙헬이 뉴욕타임즈의 나머지 기사들을 다 읽을 때까지도 입국 수속은 끝나지 않았다. 입국을 기다리는 외국인들의 줄은 길었고 아주 천천히 움직였다. 하지만 미국 시민과 영주권자들의 줄은 그보다 훨씬 빨리 움직였다. 앙헬의 귀에 블록체인 기술이 입국 수속을 무척 간편하게 바꿨다는 잡담이 들려왔다. 블록체인 기술은 생활 속의 여러 분야를 획기적으로 바꾸었다. 이제는 해외 구입한 물품에 대한 세금도 바로 처리될 뿐더러 수속을 마치고 짐을 찾아 공항을 나오면 예약해둔 자율주행 차량에 바로 올라탈 수 있었다. 2020년 요즘은 어디서든 중국이 모든 분야에서 세계 최고가 될 것이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다. 또한 중국이 곧 전 세계에 패권을 두고 미국과 경쟁할 것이라는 말도 들린다. 물론 이 말들은 어느 정도 사실이겠지만 전체적인 상황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다. 2014년 인도가 쏘아올린 화성 탐사선이 화성 궤도에 진입하는 쾌거를 이루며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 그것도 첫 번째 시도만에 성공한 일이었다. 우주개발 시대가 열린 후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유럽이 우주선을 화성 궤도에 보내기 위해 여러 번 발사했지만 성공한 사례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인도의 성공은 무척 놀라운 일이었다. 이 역사를 이루기 위해 인도우주연구기구가 들인 예산은 7,400만 달러에 불과했다. 그렇다면 이 붉은 행성의 궤도에 인공위성을 보내려면 예산이 얼마나 필요할까? 우주왕복선이 우주에 한 번 나갔다 돌아온 데 드는 돈은 4억 5천만 달러 정도다. 각각 우주여행과 화성여행을 소재로 한 할리우드 영화 인터스텔라와 마시언의 제작비는 1억 6,500만 달러와 1억 800만 달러였다. 인도는 미국 우주개발의 이면을 그린 필사의 도전을 쓴 톰 울프가 말한 꼭 필요한 자질을 갖추고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진이 있으며 모든 일을 제 시간에 맞춰 효율적으로 해낼 능력도 있다. 인도 탐사선의 화성 궤도 진입은 우연히 맞아떨어진 성과가 아니었다. 인도는 그전에도 미국을 비롯한 유수의 강대국을 앞서 나간 적이 있다. 인도는 2009년 첫 번째 달 탐사에서 달 표면에 물이 존재한다는 증거를 처음으로 찾아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의 보도에 따르면 이 물은 극지방에 집중되어 있으며 태양풍 때문에 만들어진 것 같다. 미국 항공우주국은 10년이 지나서야 인도의 발견을 독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예전에는 우주를 탐사하려면 많은 로켓 과학자와 엄청난 노력이 필요했다. 즉 초강대국이 많은 돈과 자원을 쏟아붓고 영웅적인 우주비행사와 유능한 전문가들이 참여해야 실현이 가능했다. 어렵고 막대한 비용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현실은 이제 지나간 역사의 일부가 되었다. 오래전에는 세계가 부강한 국가와 그러지 못한 국가로 깔끔하게 나뉘었다.
출생률은 높았고 현직 노동자의 수가 은퇴자의 수보다 많았으며 사람들은 주택과 자가용을 갈망했다. 기업들은 성공의 기준을 유럽과 미국의 수준에 맞췄다. 공적 부채와 사적 부채는 모두 국가가 발행한 통화로 결제되었다. 학교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정정당당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우리는 그런 법칙이 처음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가정을 꾸려나가며 자녀들을 키워 독립시키고 은퇴할 때까지 통용될 거라고 생각했다. 그 익숙했던 세상은 새로운 법칙들이 이끄는 새롭고 당혹스러운 현실에서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노년층 인구가 청년층 인구보다 많아지고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더 많은 재산을 소유할 것이다. 아시아의 중산층 시장은 미국과 유럽을 합한 것보다 커질 것이다. 또한 우리는 공장 노동자들보다 더 많은 산업용 로봇, 인간들의 두뇌보다 더 많은 컴퓨터, 인간들의 눈보다 더 많은 감지장치, 그리고 국가들의 수보다 다양한 통화에 둘러싸일 것이다. 이것이 바로 2030년의 세계다.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경영대학원인 와튼스쿨의 교수인 나는 지난 몇 년 동안 10년 후의 세상을 연구해왔다. 기업의 미래뿐만 아니라 앞으로 닥쳐올 눈사태 같은 변화에 영향받을 노동자와 소비자에도 관심이 깊다. 수많은 강연에서 정치가 기업의 경영자와 중간관리자, 고등학생과 대학생에 이르는 사람들에게 이 책에 쓴 내용들을 이야기했다. 또한 나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와 온라인 강의로 많은 사람들과 접촉했다. 사람들은 내가 그리는 미래에 언제나 경탄과 우려가 뒤섞인 반응을 보인다. 이 책은 앞으로 닥쳐올 혼란을 헤쳐나가는 지침서가 되어줄 것이다. 앞으로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는 아무도 확실하게 알지 못한다. 아는 사람이 있다면 부디 연락하기를 바란다. 함께 큰 돈을 벌 수 있을 테니까 말이다. 앞날을 완벽하게 예측할 수는 없더라도 향후 10년 동안 일어날 수 있는 일 몇 가지는 추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보자. 이 책의 예측에 영향받을 만한 사람들의 소비 성향은 그들의 교육 수준이나 소셜미디어 활동을 분석하면 대강은 설명할 수 있다. 또한 얼마나 많은 사람이 80에서 90살까지 살 수 있을지 상식적인 선에서 계산할 수도 있다. 그리고 노년층 중 몇 퍼센트 정도가 인간이든 로봇이든 간병인을 필요해 할지 꽤 정확히 예측할 수도 있다. 간병하는 로봇들이 다양한 억양으로 여러 언어를 구사하며 고집을 피우지도 않고 쉬는 날도 없으며 금전적인 문제를 포함한 어떤 문제로든 노인을 괴롭히지 않는다고 상상해보자. 이 책의 핵심은 바로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2030년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먼 미래가 아니다. 우리는 코앞에 있는 미래의 기회와 도전 모두에 대해 준비해둘 필요가 있다. 오늘날 우리가 아는 세상은 2030년이 되면 사라지고 사람들은 지난날을 돌아보며 세상이 그렇게 금박하게 돌아갈 때 나는 뭘 하고 있었지? 라고 자문할 것이다. 우리 대부분에게 이런 변화들은 혼란스러울 뿐더러 두렵기까지 하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몰락할까? 아니면 새로운 부흥을 경험할까? 이 책은 독자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수많은 현상의 의미와 영향을 이해하도록 돕고 현재의 불안을 해결하고 미래를 낙관할 수 있는 이야기를 전달한다. 또한 새롭고도 낯선 환경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할지를 제시함으로써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변화를 헤쳐나가도록 도울 것이다. 핵심은 바로 이것이다. 끝은 새로운 종류의 시작을 의미하며 그 새로운 시작에는 수많은 기회가 함께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까지 파고들어 새로운 트렌드를 예측하고 단절보다는 소통을 택하며 자신과 자녀들, 배우자, 미래의 가족, 직장 등을 위해 올바른 결정을 내릴 줄 안다면 말이다. 변화의 충격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모든 것이 한꺼번에 뒤바뀌는 시대적 변화는 사소하고 작은 여러 변화들이 모여 서서히 진행된다. 우리는 종종 간과하지만 지금도 이런 작은 변화들이 하나둘씩 축적되고 있다. 천천히 떨어지는 물방울이 결국 그릇을 가득 채우는 법이다. 똑똑똑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가 시계 소리처럼 들리지 않는가? 그러다가 어느 순간 물이 갑자기 넘쳐 흐르면 우리는 깜짝 놀란다. 하지만 그때가 되면 이미 늦은 것이다. 2030년에는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이 세계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가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중국과 한국, 일본 등이 포함된 동아시아 지역에서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던 20세기 말과는 다른 상황이 펼쳐질 것이다. 물론 아프리카의 케냐나 나이지리아 같은 나라의 출생률은 시간이 지날수록 낮아지고 있지만 대부분의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면 여전히 훨씬 많은 아이들이 태어나고 있다. 게다가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기대 수명은 놀라울 정도로 늘고 있다. 인구 규모만으로는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미래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벌고 그 사람들의 수가 얼마나 많아질지 생각해보자. 2030년 무렵에는 아시아 시장이 일본을 제외하더라도 규모가 엄청나게 커져서 세계 소비 시장의 무게 중심이 동쪽으로 옮겨갈 것이다. 기업들은 시장의 흐름을 따라가는 수밖에 없으니 대부분의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는 아시아 지역 소비자들의 취향을 반영할 것이다. 여기서 잠시 더 생각해보자. 이런 추세에 서로 얽혀있는 상황들이 맞물리면 어떤 현상들이 나타날까?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서 낮아지는 출생률은 우리가 점점 더 빠르게 노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런 인구 통계학적 변화의 상당 부분은 여성들이 주도하는데 점점 더 많은 여성들이 교육을 받고 가정 밖에서 경력을 개척하고 있으며 더 적은 자녀를 출산하고 있다. 우리가 미처 깨닫기도 전에 남성 백만장자들보다 여성 백만장자들의 수가 더 많아질 수도 있다. 부는 역시 도시 지역으로 집중된다. 전 세계 도시 지역의 인구는 일주일에 평균 150만 명씩 늘고 있다. 도시 지역이 차지하는 면적은 지구 전체 토지의 1%에 불과하지만 전체 인구의 55%가 거주하며 에너지 소비 및 탄소가스 배출의 80%를 차지한다. 바로 이 때문에 기후변화를 개선하려고 노력할 때 도시 지역이 항상 먼저 거론된다. 한편 각 세대는 각기 다른 다양한 열망이나 포부를 드러낸다. 무언가를 소유하기보다는 공유 경제를 주장하는 밀레니얼 시대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관심은 지나친 것일 수도 있다. 인구 비율로 봤을 때 향후 10년 안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세대는 60세 이상 노령 인구가 될 것이다. 현재 미국의 부의 80% 이상을 차지한 이들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소비자 집단인 이른바 실버 시장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제는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계속 살아남고 싶다면 노년층에 더 많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다음 그림 1을 살펴보자. 이 그림은 각각의 작은 변화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작용하는지 보여준다. 이 변화들을 따로 놓고 보면 어느 것도 전 세계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다. 각각의 변화를 다른 것과 분리하여 추적하면 그 원인과 결과를 확인하고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은 정신적으로 구분하기를 좋아하는데 잠재의식 속의 심리적 방어 기제 때문이다. 우리는 이 방어 기제로 일종의 인지부 조화를 피한다. 불협화음을 일으키는 흐름이나 사건, 혹은 감정이나 인식이 일으키는 불안감과 불편함을 해소하려는 것이다. 주어진 상황을 구분하여 생각함으로써 모든 상황이 일으키는 상호작용에 압도당하지 않으려는 것이 이런 정식적 구분의 진짜 목적이다. 이제 미국과 서유럽에서는 인구 노령화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고 있다. 그러는 사이에 대부분의 신흥공업국 시장에서는 더 젊은 세대들이 중산층으로 진입해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다. 지금과는 다른 유형의 소비자들인 이들은 자신들의 습관이나 취향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중산층이 확대되면서 점점 더 많은 여성들이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유형으로 부를 축적하고 있다. 중산층 남녀들은 도시적 생활 방식을 지향하며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전 세계 도시들로 이주하고 있다. 그 도시에서는 수많은 발명가와 기업가가 나타나 현재의 기술을 뒤흔들며 혁신을 이끌고 있다. 이들은 새로운 기술로 과거의 습관이나 생활 방식들을 파괴하며 가정이나 직장을 비롯해 자동차와 개인 생활용품에 이르는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발상들을 이끌어내고 있다. 이렇게 되면 또 다른 개념의 화폐들이 출현해 더 많이 퍼지고 더 쉽게 사용하는 세상이 올 것이다. 새로운 흐름들 중 일부는 이미 우리 앞에 나타나고 있다. 그렇지만 2030년은 되어야 의미 있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이른바 임계 질량에 도달할 것이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변화들을 순차적으로 나타낸 그림은 간단하고 편리하다. 하지만 실제 세상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다. 인류학자와 사회학자들에 따르면 인간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 세상을 각각의 기준에 따라 구분해 복잡함을 줄이려 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상황을 정리하고 전략을 개발하며 결정을 내리고 삶을 이어간다. 이러한 구분들은 우리를 둘러싼 환경의 모호한 본질을 탐색하는 과정을 도우며 우리가 여전히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고 안심시켜준다. 기업과 조직들 역시 그렇게 생각하고 움직인다. 이들은 모든 것을 구분하여 생각한다. 예컨대 고객들을 선도적 사용자, 앞선 사용자, 그리고 뒤늦은 사용자 등으로 구분한다. 상품도 현재 시장 점유율과 미래 성장 가능성을 판단해 고성장 상품, 수익 주종 상품, 사양 상품 혹은 신개발 상품 등으로 분류한다. 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태도나 행동 혹은 잠재력을 바탕으로 협조적 직원, 성실한 직원, 꼼꼼한 직원 등으로 구분한다. 그런데 이렇게 구분만 하면 새로운 가능성을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보자. 전구와 전화기 그리고 자동차와 더불어 19세기 말에 등장한 가장 위대한 발명품 중 하나가 바로 은퇴라는 개념이었다. 이때에야 비로소 사람들은 취미와 가족을 위한 시간, 그리고 그동안 해온 일들을 반추할 시간을 갖게 되었다. 19세기 이후 사람들은 인생이 어린 시절, 일, 은퇴라는 단계로 구분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은퇴 이후 많은 것들을 즐길 수 있기를 원한다. 신생아가 적어지고 각 세대 사이에서 새로운 역학관계가 조성되는 이때 우리는 전통적 삶에 관한 개념 몇 가지를 새롭게 생각해야 한다. 통령과 달리 노년층은 중요한 소비자다. 자신들만의 생활 방식이 있는 이들은 밀레니엄 세대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앞선 신기술 수용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 가상현실과 인공지능 혹은 로봇공학 기술 등을 생각해보자. 이 기술들이 우리 삶의 마지막 시기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우리는 오래된 생각을 떨쳐야 할지도 모른다. 과거와 달리 우리는 학교에 다시 다니면서 예전보다 훨씬 많은 기술들을 새롭게 배울 수도 있다. 2019년 뉴욕타임즈에는 폐교 위기에 처한 초등학교에 입학한 한국 할머니들 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리기도 했다. 나는 그림 1과 비슷한 수직적 사고방식을 피하라고 권하고 싶다. 그 대신 주어진 문제에 수평적으로 접근할 것을 제안하고 싶다. 발명가이자 상담가 에드워드 드 보노가 개발한 이 수평적 사고의 개념은 기존에 주어진 상황에 집착하지 않고 상황 자체를 바꾸는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다. 본질적으로 질문을 다시 구성하여 문제를 측면에서 공략하는 방법이다. 상황에 대한 돌파구는 주어진 기준 안에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익숙한 가정을 버리고 규칙을 무시하며 창의성을 폭발시킬 때 나타난다. 화가 파블로 피카소와 조르주 브라크는 비율과 원근법에 대한 기존의 가정과 규칙들을 버림으로써 입체파의 선구자가 될 수 있었다. 스위스 태생의 프랑스 건축가 르코르부지에 역시 마찬가지였다.
르코르부지에는 넓은 열린 공간을 만들기 위해 벽을 없애는 현대식 건축법을 고안했다. 또한 건축의 측면 전체를 유리창으로 덮기도 하고 강철과 유리 그리고 시멘트의 본질적인 우아함을 불필요한 장식 뒤에 숨기지 않고 그대로 드러냈다. 프랑스의 소설가 마르셀 프루스트는 이런 말을 남겼다. 진정한 발견의 여정은 새로운 풍경을 발견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을 갖는 데 있다. 실제로 와튼스쿨의 동료 교수인 조지 데이와 폴 슈메이커가 개발한 개념인 주변 시력을 활용하면 수편적 사고로 더 유익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기업과 조직들도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부분에 주변에서 나오는 약한 신호를 제대로 알아차려 해석하고 행동하지 못하면 비효율적으로 움직이게 된다. 1888년 설립된 사진 전문기업 코닥은 아날로그 사진기용 필름과 관련 상품들을 판매해 20세기 동안 엄청난 수익을 올렸다. 1990년대가 시작되자 코닥의 기술진은 디지털 촬영의 엄청난 가능성을 알아차렸지만 단기적인 성과에만 집중한 코닥의 최고 경영진은 사람들이 기존의 아날로그 사진을 계속 이용할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 2012년 코닥은 결국 파산을 신청했다. 하퍼리의 소설 앵무새 죽이기에 나오는 테일러 판사는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은 그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법이지. 사람들은 결국 언제나 예상치 못한 특별한 상황에 대해서는 두 눈을 감아버린다. 그림 1을 살펴보자. 앞으로 다가올 세상에 대한 예측을 또한 또 다른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 항목 사이를 시계 방향으로 도는 큰 화살표는 흐름들을 하나의 선으로 잇는다. 이것은 본질적으로는 그림 1과 같지만 이번에는 둥글게 배치되어 있다. 그리고 이 하나의 선으로만 그림을 보면 의미를 오해할 수 있으므로 8개의 풍선 안에 들어있는 각각의 유행이나 흐름이 다른 7개와 상호작용하는 것을 작은 화살표로 나타냈다. 나는 이 책을 통해 각각의 수평적 관계를 살펴보고 독자들을 이렇게 얽히고 설킨 관계 속으로 안내해 전 세계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보여주려고 한다. 특히 다가오는 2030년에 주목할 것이다. 여기서 수평적 사고를 적용한 사례를 살펴보자. 세계 최대의 숙박 공유 제공 업체 에어비앤비는 일반 호텔 업체들과 경쟁하는 동시에 은행의 고객들을 빼앗고 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 많은 노인들이 어느 순간이 되면 가지고 있는 저축만으로는 생활이 꾸려나가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이들에게는 대단히 가치 있는 자산 하나가 남아있다. 바로 주택이다. 지금까지는 집을 팔지 않고 필요한 돈을 확보하는 전통적인 방법이 두 가지 있었다. 첫 번째는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방법이다. 하지만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 채무자가 되고 매달 은행에 돈을 상환해야 하는 압박감에 시달려야 한다. 두 번째는 집을 담보로 하여 매달 일정한 돈을 은행으로부터 받고 일정한 시기가 되면 집을 은행에 넘기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비교적 부담이 적지만 자녀들이 집을 상속받지 못한다. 여기서 에어비앤비가 등장한다. 자녀들이 떠나고 남은 빈 방들을 에어비앤비를 통해 찾아와 머물고 가는 여행자들에게 빌려주는 것이다. 집주인이 여행을 떠나거나 자녀들 집에 머무는 식으로 집을 비울 경우 집 전체를 빌려주기도 한다. 어느 쪽이든 빌려주는 쪽과 빌리는 쪽은 서로의 형편에 맞춰 자유롭게 조건을 정할 수 있으며 집주인은 집을 은행에 넘기는 일 없이 필요한 돈을 확보할 수 있다. 에어비앤비는 서로 다른 흐름들이 하나로 합쳐지지 않았다면 결코 성공할 수 없었다. 줄어드는 출생률과 더 길어진 기대 수명, 연금이나 사회복지수당만으로는 불안한 미래, 그리고 폭발적인 스마트폰 사용 증가와 점점 커지는 공유 개념에 대한 관심이 하나로 맞물린 덕분에 성공할 수 있었다.
나는 이런 밀접한 관계를 통한 발전상을 보여주고 이 발전이 어떻게 전개되며 2030년에는 과연 어떻게 임계 질량에 도달할지도 설명하려 한다. 이렇게 펼쳐지는 새로운 세상은 기회와 위험을 동시에 제공하므로 각 개인과 기업, 조직들도 새로운 시대의 강점과 약점을 동시에 드러낼 것이다. 이 책의 결론에서 역설했듯이 우리는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새로운 세상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새로운 현실과 기회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유용한 원칙과 접근 방식들을 소개하겠다. 모든 것이 이미 시작되었고 바로 우리 코앞까지 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